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TV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신정부 출범을 맞아서 해방 이후 지나온 80년을 돌아보고 또 다가올 20년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경제 100년인 셈이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내용의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또 다른 주역 히틀러, 무솔리니 이 사람들도 다 죽었죠. 히틀러는 4월 20일 자살했고 4월 28일에는 무솔리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게는 7천만 명, 많게는 8,500만 명을 죽게 만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우리에겐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현재 서울, 그 당시에는 경성거리는 사람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해방은 느닷없이 다가왔던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시인 박두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할까? 정말 망설이다가 사람들 머릿속에 섞였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 이미지에 환호하고 만세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 다음날 8월 16일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정치범들이 풀려나오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던 거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이제 만세를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에는 조선 총독부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치안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인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국인 지도자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인의 민족 지도자들 그 대표가 여운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부의 정무총감하고 여운형이 서로 만나서 해방 이후에 이 한반도의 치안 유지, 행정권 이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운형 선생은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한반도 내 자치와 질서 유지 권한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9월 6일 공산주의자인 박헌영 등과 함께 조선인민공화국의 출범을 선포를 하고요. 그 인민공화국의 주석을 누구로 했느냐? 이승만 박사로 추대를 한 거예요. 여운형은 부주석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승만 박사는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그 당시에 있었고 10월 16일 날 이 땅에 들어옵니다마는 이승만 박사가 그때도 분명히 본인은 인민공화국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죠. 사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는요, 이 땅에다가 마음대로 나라를 세울 권한이 없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전쟁에서 일본과 싸움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 땅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일본을 몰아낼 그 장본인은 미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토였던 이 한반도는 미국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국제법상의 관행에 맞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미국과 소련은 서로 같은 편이었잖아요. 소련은 주로 독일하고 싸웠고 미국은 주로 일본하고 싸웠던 거죠. 그리고 이 미국과 소련은 8월 15일 날 일본에 무조건 항복 선언이 있었는데 그 닷새 전인 8월 10일에 이미 38선을 그어서 남과 북을 반쪽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북쪽은 소련이 점령한다. 남쪽은 미군이 점령한다. 이렇게 합의를 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총독부와 건국준비위원회가 서로 합의를 해서 건준에게 권력을 넘긴다. 이거는 승리의 장본인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미군은 9월 8일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조선인민공화국 이걸 불법화시켰어요. 그래서 인민공화국의 조직 활동 이걸 다 해체해버리고요. 이 땅은 미 군정이 통치하는 땅이 되는 거죠. 북쪽은 물론 소련 군정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유엔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은 북쪽의 소련 군정 그쪽에서 남한하고 합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남한에서만이라도 미국식 자유민주공화국을 모델로 한 나라를 출범시키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해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
미 군정으로부터 이 땅의 통치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군은 이 땅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같은 해 북한에서는 9월 9일 날 소련 주도하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출범을 하고 김일성이 주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 1949년에는요 또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중화 인민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중국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바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장개석이라고 하는 사람, 또 과거에 신해혁명을 통해서 순원,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만들었던 그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게 통치를 했잖아요. 그거는 미국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이끈 인민해방군들이 이 중화민국 군대를 완전히 다 몰아내고 현재의 공산 중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화민국의 몰락은 정말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중화민국은 미국과 같은 전승국이었던 겁니다.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중국의 장제스 총통하고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 처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안을 서로 논의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중화민국이 바로 주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패권 국가는 이거는 중화민국이다라고 전승국들이 다 인정을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마오쩌둥의 인민해방군이 중화민국의 정규군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그들을 대만섬으로 쫓아내버린 거죠. 자, 이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는 세워졌지만 현실은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인 거예요. 여기서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독립운동하고 또 해방 이후 몇 년 동안 조선인들의 인구 이동을 돌이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조선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그 당시에는 다 조선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부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조선인이었던 거죠. 1930년대 그 이후에 우리 이 땅에 소위 민족 세력들이요, 미국 편도 아니고 뭐 그 일본 편도 아니고 하는 이 민족 세력들은 식민지 체제에 적응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 조선 사람들의 권리를 늘리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거예요. 일본인한테 정면으로 도전하고 일본인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독립운동은 박헌영 같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몫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방이 됐고요. 북한에서는 친일파, 기독교, 지주들, 이들에 대한 인민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당수는 현재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 거기에서 상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듯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장사꾼들이 되었던 겁니다. 만주에서도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일본군이 만주에다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놨었잖아요. 그 만주국에는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앞잡이 같이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갖고 있었어요. 만주국에서는 1등 국민은 일본 사람들이고 2등 국민은 조선 사람들이고 3등 국민은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상당히 하대를 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패망을 하면서 만주를 떠나버리니까 조선 사람들이 거기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인들은 분풀이를 누구한테 했느냐? 조선 사람들한테 하게 된 거예요. 막 잡아 죽이고 뭐 인민재판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많은 조선 사람들이 한반도로 도망을 가고, 또 그 다음에 만주에서 또 힘을 쓰게 된 그 세력이 누구예요? 마오쩌둥의 인민해방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인들 중에 인민해방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으로 들어왔다. 또 일본 본토에도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강제 징용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그 섬이 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했고 거기다가 원자탄까지 2개나 떨어졌고, 그러니 뭐 그야말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을 정도의 지옥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도 야,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네
하고 우리 한반도로 귀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한에는요, 지주계급, 또 상인들, 기업가들, 기독교인들 뭐 이런 세력들이 뒤섞여서 서로 다투는 그런 싸움의 장이 돼버렸던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물론 이 친미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죠. 이 세력들 중에. 왜냐하면 미국 군정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친미 세력이 강력했지만 숨어서는 이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중심의 사회주의 세력이 매우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북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없는가? 그거는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학자, 교수, 문인 이런 사람들이 북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특히 이 경성제국대학, 지금은 서울대학입니다만은 거기에 교수들 중에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들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그 김책 공과대학 이런 데 가서 또 교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나중에 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면 배운 사람들은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그 당시에 공부 좀 한 사람들 중에는요, 사회주의가 인류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머지않아서 붕괴될 운명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봤잖아요.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중심국가, 또 영국, 일본 같은 나라를 다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입혔거든요.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저럴 운명이야. 그러니까 스탈린이 만들어 놓은 그 소련 사회주의만이 인류에게 지상 낙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야 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는요, 사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일화된 그런 사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반대자는 다 반동분자라고 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처럼 그렇게 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에 그렇게 서로 다른 사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폭력혁명에 의해서 사회주의 건설을 한다. 자본주의를 붕괴시킨다. 이게 지상과제예요. 그래서 김일성도 결국 1950년 6월 25일 38선을 넘어서 남침을 해오게 되죠. 그 선봉에 선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만주에서 국공내전으로 단련됐던 조선족 병사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만주에 있던 조선족들 중에 마오쩌둥이 있는 인민해방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모택동이 북한에다가 그걸 보낸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전투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남침을 해왔던 겁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상당 부분 스탈린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의 사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저항도 제대로 못 해보고 밀려서 낙동강에까지 쭉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겨우 방어선을 쳤는데 거기서 좀 버티고 있으니까 메가더 사령군이 이끄는 그 유엔군이 인천으로 상륙을 해오게 된 거죠.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리고 서울 쪽으로 쭉 들어오면서 인민군의 보급선을 다 차단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남쪽에 들어와 있는 인민군들, 그들을 몰아붙이고 북쪽으로도 또 파죽지세로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정규군들은 뭐 완전히 그야말로 질이 멸렬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순식간에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개입해서 들어옵니까? 바로 마오쩌둥의 중공군 군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정규군이 들어온 게 아니고 소위 의용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급조를 해서, 이거는 중국의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다,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돼서 유엔군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군이 오히려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이 휴전선, 거기에서 서로 이제 그 대치 상태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1953년에는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체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엔 주도로 만들어 놓은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제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죠. 패전 후에 일본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도시들은 전쟁 중에 공습으로 폐허가 돼버렸고요. 공장들도 다 멈춰 서 버렸습니다. 거리에는 이 굶어 죽은 시신들이 널려있을 그런 지경이었다고 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동독에서는 독일군들의 생산시설들을 소련이 다 뜯어가거든요. 만주에서는 일본군들이 설치해놨던 수많은 생산시설, 이것들을 또 소련이 다 뜯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미국이 그냥 눈 감고
감고 봤던 이유는 독일과 일본이 다시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눈을 감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그리고 일본 본토도 그렇게 산업시설이 다 해체되고 농사만 짓는 그런 나라로 될 운명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뜻밖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스탈린의 소련이 뒤에 배후 세력이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일본과 독일 내부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급격히 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거 다 소련 세력으로 들어가 버리겠네? 이거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급선회를 하게 됩니다. 이 나라들을 잘 살게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래야 소련이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바꾸고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정책의 이름을 나중에 역사가들은 reverse course, 역코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무렵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을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을 장악하자마자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일본은 군국주의였죠. 국가가 그 밑에 군대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군대가 그 밑에 국가를 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군국주의거든요. 그런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이 통제경제체제, 이것을 시장경제체제로 바꾸어 놓은 거죠. 미군정이. 그래서 가격 통제 같은 거 다 폐지하고 과거 이 군국주의의 파트너였던 재벌들, 뭐 토요타라든가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게 다 재벌 가문들이잖아요. 가문은 다 해체하고 분리를 시켜버리고요. 그것을 전문 경영인 체제 뭐 이런 것들로 다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국 전쟁이 터졌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역코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 덕분에 일본은 한국의 군수물자 공급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때마침 이 서방 세계에서는요, 미국 주도하에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지만 경제적으로는요, 가트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 또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것도 성립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달러 중심 체제인 거예요. 가트는 왜 필요했었냐면 1930년대에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부터 관세를 지금 트럼프가 하듯이 그렇게 고관세를 매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주요 무역 국가들이 다 관세를 이렇게 매기다가 보니까 무역량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전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차 대전까지 겹치다가 보니까 나라들마다 관세가 굉장히 높았어요. 무역 장벽들이. 이렇게 해서는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야, 그 관세 장벽 다 낮추자. 그래서 새로운 자유무역 체제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49개 나라의 재무장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데에다가 불러 모아서는 우리 미국이 근본이자를 할게. 그래서 금 1온스당 35달러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놓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달러 가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각 나라의 돈은 미국 달러에 대한 교환 비율을 딱 고정을 시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달러만 믿고 교역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근본위 체제가 성립이 된 거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무역 체제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 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인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전부터 몸에 배웠던 그 장인 정신, 또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들, 이것들을 가지고 미국인들, 유럽인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이드 인 재팬 상품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돈을 벌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매우 대조적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내부 싸움으로 지쳐갔습니다. 그나마 식민지 기간 동안은요,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도 진출하고 만주에도 진출하고 또 수출입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마자 완전히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만주하고 북한으로 가는 길은 38선으로 막히고 또 중공도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원화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매겨놓은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도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38선 이남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만주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명이 내려오고 일본에 머물던 조선인들도 100만 명 넘게 이 남쪽 땅으로 귀환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좁은 땅에서 복닥거리면서 살게 됐던 겁니다. 그나마도 일본인들이 놔두고 간 농장들, 또 일본인들이 놔두고 갔던 그 재산들, 수많은 집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적산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희망이었어요, 조선인들에게. 그런데 6.25 전쟁이 나고 나니까 그것마저도 다 파괴가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미국의 원조뿐이었습니다.